진짜 정치에 대해 다 알려준다. 박스트라다무스의 진정. 네, 쏟아지는 소식들 속에서 깊이 있는 분석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바로 그분, 박스트라다무스 박지원 민생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어제 이용수 할머니 2차 기자회견 보시고 의원님께서 SNS에 글을 남기셨습니다. 할머니가 네. 너무 논리 정에 나서서 놀랐다. 일본의 사과와 배상 요구에 숙연해졌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소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글쎄, 우선 할머님께서 연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렷하게 원고도 없이 아주 정연하게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용수 할머님에게 기억력이 쇠퇴됐다, 심지어 치매 이런 말씀까지 하는 것은 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윤미향 당선인은 그런데 끝내 이 기자회견 자리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할머님께서 윤미향 당선자에게 그 자리에 오라고 그랬지만은, 간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안 나오리라고 생각했고, 할머니께서 어제 정량이,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아주 말씀을 굉장히 흥분해서 하셨는데, 어떻게 됐든 윤미향 당선인도 이제 검찰 수사를 대비하고 그 결과를 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 본인이 생각할 때 이러한 것이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고 하면은 스스로가 태도를 결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 중에서 나를 30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이용만 했다. 그리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몇 놈이 챙겼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나를 배신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이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뭘 배신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한 기부금을 모금해서 정작 그 할머니들에게는 쓰지 않고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니까, 네. 어제 그 할머님도 무슨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최근에 알려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검찰이 밝혀주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거 아닐까요? 네. 그러면은 뭘 보고 배신이라고 그럴까요? 뭔가 마음에 딱 맺힌 게 있으시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녹음이 된 녹음을 해서, 네. 개인적으로 혹은 잘못 사용되지 않느냐. 우리 이완도 할머님들에게는 참 음식이 먹고 싶다고 배고프다고 해도 돈 없다고 하더니, 네. 이럴 수 있느냐. 이런 감성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저도 울었습니다만은. 아, 우셨어요? 눈물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참. 그렇지만은 아무튼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닌가.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의 또 입장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을 본 이후에도 민주당의 입장은 그렇게 막 달라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냥 일단은 좀 사실 결과를 좀 보겠다. 수사 결과를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 이랬거든요. 이거는 어떤 괜찮은 대응입니까? 지금 민주당으로서도 국민 정서는 그러한지 않는데, 무조건 그 결과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 이것은 좀 고민스럽겠죠. 그렇지만은 저는 정치적 선은 그어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는 국민 정서와 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적인 선은 어느 정도는 그을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는 안 그러면 그렇죠. 힘들다. 예. 여기에 대해서 통합당이 지금 공세를 아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 TF 첫 회의도 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곽상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 TF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게 저는 결국
제기를 재탕할 것이고 역시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정치 공세를 해보아야 그렇게 큰 사건이 나오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이 통합당에서 하고 있는 이런 TF 활동 같은 경우는 그 결과를 그렇게 썩 좋게 기대할 것은 없을 것이다. 재탕이다. 의혹의 재탕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은 좀 지켜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밝혀진 내용을 가지고 다시 얘기하는 게 필요하겠다. 예,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다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통합당의 선택은 결국은 또다시 김종인 비대위 체제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제 저희하고 조경태 최고위원이 인터뷰를 했는데 아직 확정 아니다. 전국위원회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조금 계속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조경태 최고위원 등 몇 중진 의원들과 그 내부에서는 반대도 있지만은 아직 조경태 의원이 지적한 대로 선출은 된 건 아니죠. 네. 그렇지만은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는 출범한다. 저는 사실상 그렇게 봅니다. 네. 출범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출범하는 게? 맞고 안 맞고는 지금 뭐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죠. 어떻게 됐든 김종인 위원장은 좌우를 즉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면서 네.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들을 바꾸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도 저도 깜짝 놀란 게 네. 지난번에는 40대 경제 전문가를 내세워야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시더니 이번에는 그 중진들이 반발하니까 언제 보면 40대가 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어제 보수당인데 네. 보수란 말을 쓰지 말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경제민주화를 사실상 도용해가지고 선거의 재미를 봤잖아요. 이런 면에 굉장히 능수능란하신 분이라 역시 휘황찬란하게 출범시킨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에 이제 좀 전에 언급하신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수라는 이름을 떼야 된다. 이런 건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가 사실은 앞으로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장이 되면 우리 통합당을 이런 식으로 내가 체질 개선시키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라고 봐도 됩니까? 글쎄요, 뭐 선언까지는 아니지만은 또 그분이 언제 가서 내가 40대 얘기했느냐 하는 식으로 걷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시할 필요가 있겠죠. 말을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 편인가요, 그러면? 그런 편이죠. 그렇군요. 그런데요, 그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있고 전당대회 가는 게 있는데 사실 조경태 최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남아있는 최고위원 중에서는 사실 가장 다선이기도 하고요. 내심으로는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가 되고 싶었다. 이런데 자꾸 비대위 얘기 나오니까 싫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김종인 대표가 당대표를 하겠다 하는 것은 금시초문인데요. 아니, 조경태. 조경태 의원은 당대표 나가겠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지금 물론 특수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사실 야당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하더라도 네.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보통 1년 내외에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김종인 위원장은 자기가 정해놓은 대로 결정을 했잖아요. 네. 사실상 1년 임기를 가지고 있는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초유라고 봐도 될 거예요. 지금까지 비대위원장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는 네.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저도 비대위원장을 3번 해봤지만은 그때마다 전당대회를 신속 정확하게 중립적으로 치룬다 이런 것들이 목표였는데 네. 물론 박근혜 비대위 이러한 것도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글쎄요 내년 재보궐선거까지 치르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이제 8개월 남아요. 네네. 그래서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이 통합당에서 하려는지 김종인 체제를 그때까지 연기하려는지 그러한 것도 지금 뭐 언론에서는 설왕설래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이제 이거 하나만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또 핫 이슈 중에 하나가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재조사, 뭐 재심 이 얘기가 사실 뜨거운데요. 당시에 뇌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고 한만호 씨의 구치소 비망록, 이 비망록의 내용하고 당시 같이 수감되었었다라고 하는 다른 재수자들의 증언들이 나오면서 검찰이 회유하고 어떤 전략을 짜서 한명수 전 총리에게 돈을 준 것으로 하자는 그런 뭐 작전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전에 박 의원님 그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받으실 때 수사 받으실 때 그 패턴하고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하고 똑같아서 사실 그쵸. 한명숙 전 총리의 1차 재판이나 2차 재판은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 당시 또 법사위원으로서 추궁을 많이 한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저와 비슷해요. 네. 불러서 조작을 해가지고 끼워 맞춰 나갔는데 그때 우리 노영희 변호사께서 제 변호사 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그 금융위원장이 상임위원 회의 중에 제 전화를 받았다라고 네. 했는데 결국 국회 방송의 동영상에 그 금감원장이 답변할 때 금융위원장이 옆에 서 있었다는 그 사진이 나와서 제가 무죄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때 돈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때 저축은행장의 말이 번복이 좀 있었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 저는 제 경험으로 사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장남 김홍일 의원도 그렇게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의원직을 박탈한 것을 네. 보았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명숙 전 총리의 그러한 그 증거 조작 같은 그러한 것은 반드시 재심을 해야 된다 하는 제 경험에서 네네. 제가 주위에서 본 것에 의하면은 해야 되고 이 관계를 누구보다도 저도 많이 알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한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지원 의원께서 정치자금법 혹은 뇌물수수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실 때와 재판 받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한명수 전 총리에게 뭐 뇌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 구조하고 똑같다. 그래서 사실은 더 눈길이 가기도 했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라도 재수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아무튼 뭐 네. 99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 인권이 침해되고 그렇게 수사가 조작돼서 잘못된 것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반드시 재수사해야 된다. 재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 변함이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민생당 의원이었습니다.